이재명 대통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에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권창형 변호사를 임명했는데 권창형 변호사의 임명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그 검사 출신 그분께서는 그 쌍방울 사건의 그 김 회장의 변호인이었던 부분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민중기 특검의 그 약간 항명 사태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수사관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보면서 약간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 감안하면 뭐 조직장악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에 따르면 이번에는 검사 파견을 대폭 줄이고 수사관을 늘리고 이제 특별수사관 위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검사를 15명으로 줄이고 수사관을 좀 많이 늘려서 이제 검찰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 때는 검사가 무조건 팀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수가 심지어 변호사가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그 팀장을 보필해야 되고. 아, 말이 안 된다. 밥 먹으러 가면 본인은 수사관이고 난 팀장이니까 이제 반찬 떠와라 뭐 이런 얘기가 장난식인지 모르겠지만 진동진반을 그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검사 중심으로 돌아갔다면 그거를 조금 그 제한하기 위해서 법안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 때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요. 네. 뭔가 좀 모양이 이상해요. 뭐가요? 아니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추천 몫을 지명을 해야지. 그래 왜 그게 당연해요? 같은 당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그냥 대통령은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당. 누구의 그렇구나. 정당을 흔드는 것도 아니다. 그래야 되지 때문에 않아요? 공명정대하게 하는 것이다. 네. 오윤희 씨좀 늘 우려한다. 우리 씨 앞에서. 윤석열과는 달라요. 네, 다르겠지만. 그렇구나. 네. 죄송해요. 제가 하여튼 그런데 이상해 뭔가 모양이.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당대표까지 제가 나야 특검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최소한 청와대하고 뭔가 교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네. 근데 교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무 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가. 자, 양쪽에서 결재서류 올려가지고 나 처음 보는 건데 그래? 아주 난 공정하게 결정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민주당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잃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나 그렇다는 거잖아요. 소통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합당 국면에서 아주 미묘한 뭔가가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해 주신 뭐 당청 간의 소통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권창형 변호사에 집중을 해보면은 궁금해요. 제가 법무법인 지평에 굉장히 친한 분이 있어가지고 오늘 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우리 권창형 변호사 어떤 분이냐 그분의 대답 타협 같은 건 안 하는 캐릭터다. 그러면서 꽉 막힌 사람이다. 봐주는 것 없다. 정관 변호사들 와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게 아마도 판사 출신인데 변호사가 돼서도 그런 지조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말이죠. 변호사 하시는데 그런 지조를 지킬 수 있다는 거는 정말 놀랍고요. 저는 선입금 원칙이라. 돈 들어오면 충분한 서비스를 유연하게 그분의 편이죠. 그래.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평가를 사실 주변에서 받기가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같은 소속 로펌의 변호사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다는 것은 정말 그 지조를 지켜왔다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조를 지키는 거하고 강단이 있다는 건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은데, 우린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강단 있는 그렇죠. 강단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외풍이 흔들리지 않는. 그렇죠. 그럼 능력도 겸비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드는 의문이 그런 거잖아요. 특검 추천할 때마다 얘기 나오지만 예전에 공수처장도 좀 그러던데 판사는 잘 수사를 못할 것 같아. 수사를 잘할 수 있느냐? 이런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검사를 시키려니 수사 제일 잘하는 건 특수통인데 특수통은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이게 의문이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제 뭐 민주당 쪽에 취재했던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이 뚜렷하다. 아주 뚜렷하죠. 그거를 샀던 거 아니냐. 그리고 노동법 관련돼 있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그 부분을 아마 그 특검을 낙점할 때 높이 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뭔가 좀 이상해요. 우리 권창형 변호사는 사실은 판사 시절부터 노동법에 정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지평이라는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 대법관 하셨던 김지영 대표 변호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이분 경사노위 위원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렇기 오. 때문에 지평에서 자꾸 중요한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라거나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요소에 넣어야 될 위치에 가는 걸 보면서 네. 로펌들 사이에서는 야, 이게 혹시 지평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니야? 오. 이런 식의 생각도 하는 게 사실은 매출액 순위를 따지면 지평이 법무법인 랭킹으로 7위 정도 됩니다. 당연히 김앤장이 1등인 거고 그 이후 쭉 내려오게 되는 건데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뭔가 그 판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관측도 서초동에서는 일부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마냥 부럽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앤장 하면 떠오르는 게 기득권 네. 세력, 재벌가들, 범죄자들 뭔가 이런 사람들이 큰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만약에 지평 같은 곳이 진짜 좀 원리 원칙과 국민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맞아요. 부분에 네. 있어서 되게 잘 나가서 부를 쌓으면 그것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식 여기로 가고 싶은 능력 있는 변호사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거고. 근데 그러기가 힘든가?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도 충분히 큰 로펌이에요. 엄청 대형 로펌 변호사가 매체. 200명 넘죠. 네, 아마 그런 몇백 걸로 명 알고 되는 있는데 그 대형, 정도로 저희와는 큰 비교도 안 로펌인데 그 중에서 굳이 서열을 매출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면 그렇다는 거고 지평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약간 진보라는 성향이 붙어있는 로펌 중에 하나이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김지영 경산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평 안에서도 노동법 전체 리더인 거고 권창형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를 따르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권창형의 저서인 선언법 해설 서평을 봤더니 권창형에 대해서 김지영이 뭐라고 평가했느냐 뛰어난 선구자이자 개척 정신에 가득 찬 놀라운 법률가다 이런 평가를 했더라고요. 놀라운 법률가. 네. 이렇게 대단한 이렇게 놀라운 수식어를 이렇게 쓸 수 있나? 하여튼 본인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판사 출신 그러니까요. 변호사라고 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예. 뭔가 계속 못 믿어오신 거예요.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해서? 아 그 얘기도 아니, 못 할게요. 알았어요. 왜 뭔가 나는 너무 갑자기 이분에 대해서 몰랐다가 방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네. 좀 기대돼요. 왜냐 1차 특검에서 너무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이번에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영 대법관의 워딩 중에서 네. 가장 전 눈길을 끄는 부분이 개척 정신에 가득 차 있다. 뭔가 좀 새로운 수사를 개척해서 할 것 같다. 이런 느낌도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도 중요한데 사실 지금 판 깔린 것만 잘 수습하셔도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긴 해요. 예. 뭐 우리가 몰랐던 김건희의 비리나 내란 관련해서 캐달하는 게 아니라 그 다 나와 있던 것들만 사실 마무리만 해주셔도 사실 엄청난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판사 출신의 꼼꼼함이 좀 잘 발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분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사실은 특검을 각 당이 2명 추천한 거고 각각 1명씩 민주당 목 조국혁신당 목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종합특검이 너무나 중요하고 3대 특검을 마무리하는 특검이라서 아마도 민주당과 청와대가 긴밀한 상의 끝에 전준철 변호사를 이렇게 추천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결과가 달라서 놀란 건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아 민주당에서는 전준철 변호사를 그렇죠. 추천한 거예요? 검사 출신의 전준철 변호사를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추천했기 뭐 때문에 뒤에 뒷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시각일 수도 있겠지만 네. 이성윤 저 의원하고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을 때 반부패 부장을 시켰던 네.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성윤 의원이 혼자 추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성윤 의원하고 친한 사람은 정청래 대표다. 그럼 정청래 대표가 추천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정청래 대표가 추천을 했는데 청와대가 비토를 놨다. 도대체 이 구도가 뭐지? 뭐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근데 거예요. 누가 추천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누구를 추천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그거는 거지. 맞죠, 당연히. 인물을 네. 보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선택한 거죠. 얼굴 외모 누가- 아니면서 인물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추천했느냐는 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것 맞아. 근데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사실은 2차 종합특검 법안도 발의를 했고 국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법을 성안하는데 가장 주력한 데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특별 검사를 고를 때도 입김이나 영향력이 좀 더 미치지 않겠냐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많은 분들이 의외의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기본적으로 3대 특검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잘된 특검이라고 하는 게 조은석 특검.
검사 출신이 특검이 됐을 때 잘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지금 기소 과정에서도 분란이 좀 있었고 네. 판결 결과도 흡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판사 출신인 특검에 대한 약간 불안감이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이번에도 판사 출신을 굳이 고집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배경이 궁금하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눈을 계속 피하고 있는데. 뭐 이유를 알아요, 다들? 왜 요즘에 그래요? 듣고 싶은 얘기를 끌어내려고 그래. 왜 그러니까요. 몰라도 얘기해 빨리. 담백하고 명료하게. 아니, 뭐예요? 근데 네. 전주철 변호사님이 아무래도 과거 그 변호 이력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게 제일 컸을 것 뭔데요? 같아요. 과거에 뭘 변호했는데요? 쌍방울 관련해서 김성태 아. 회장의 변호인이었다는 주장이 있더라고요. 그 아마 뭔가 이재명 대통령 측과 그 적대적인 관계 있는 것으로 반대편이었던 보이는. 것으로 네. 보이는 그런 이력 때문에 아마 좀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사실은 뭐 그 과거에 수사를 잘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보다는 워낙 선배님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들리는 얘기만 듣는 건데 수사나 이런 부분은 워낙 잘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아무튼 네. 그 이력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 조금 껄끄럽지 않았을까 그럼 싶습니다. 변호사님도 돈 준다고 아무거나 맞지 말아요.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뭐 아직 변호사인데. 아니 본질이면 선입금 원칙입니다. 예. 네, 이게 좀 가려야지. 성범죄잖아. 네. 뭐 이런 거 약간 비리 사건 이런 거 변호 맞지 말라는 그 애정 어린 얘기. 그렇죠. 갑자기 저희 매출의 30%가 성범죄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희 직원이 40명이 있고 가족까지 하면 100명이 넘는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네. 의뢰인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 형사 절차에서 필요한 존재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의심하는 부분은 어떤 네. 거냐면은 특검 정도를 고르려고 하면은 당연히 사전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구승 변호사가 주장하는 이유라고 할지라도 민주당 내에서 거름 장치가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이유로 걸렀어야 맞는 거고 청와대는 또 이제 민정수석실이 있고 검사 출신 사람들이 꽤나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준철이라는 사람에 대한 세평과 여러 가지를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조차도 약속 대련을 잘 못했나? 이런 의미에서는 약간 소통 문제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라는 정도의 추측은 과감하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성태 회장 변호했던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이전에 이제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비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들이 뭔가를 혜택을 받은 게 아니라 검사 출신들이 오히려 쌍방울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혜택을 더 많이 받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 출신 인사가 김성태 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은 과거의 일만 조금만 캐보면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근데 그것조차 검증을 안 하고 덜컥 특검으로 추천했다? 그러면 내부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가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추천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니랬다.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나 명쾌하게 해명할 수 있는 창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측하는 수준에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약간 관련된 부분이라는 게 어제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검찰 개혁안 기본적으로 정부가 내놓은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뭔가 좀 결정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보니까 보안 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 수사 요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갔는데 일단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절충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3의 길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보안 수사권을 직접 주는 건 제가 특수수사 특히 이번에 강혜경 씨나 뭐 박정원 대령님 건 할 때 보니까 검찰의 악의가 너무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네. 걱정은 보안 수사권 요구권으로 남았을 때 네. 이거를 기속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지금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보안 수사를 시켰는데 검사가 경찰이 지금은 거의 협력 관계니까 자꾸 그거를 이제 알았어 하고 캐비넷에 넣거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형사 변호사들은 그래서 수사권을 직접 하게 해달라인데 만약 그 수사권을 못 하게 한다고 하면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제도와 절차를 같이 가져가야 된다. 아 추가적으로 라고 네. 저는 항상 그 특수수사도 해봤고 일반 수사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냈던 게 이제 뭐 지시권이었는데 그럼 경찰 출신들이 엄청 싫어할 거다라는 네. 게 이제 반대 의견이어서 아마 그 중도의 길이에요. 보안수사 요구권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에 실효성 있게 보안수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한다던가 지금은 뭐 그 소속 관서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서에 경찰을 징계해달라고 했을 때 팔이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잖아요. 검찰도 검사 수사하세요 하면 안 하는 것처럼 경찰도 경찰 징계하세요 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안전장치가 이거는 또 이제 또 하나의 중도로서 이제 정부 안에서나 시행령으로서 좀 하나 다 갖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궁금한 게 이 보안 수사 요구권은 검사의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검사가 경찰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거지.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보고 이대로 기소가 안 되니까 내가 수사할 수 없으니까 당신들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해보세요. 이런 정도의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네. 우리 김성환 평론가는 어제 이제 민주당 의총을 통해서 나온 이런 결정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동안에 많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원화돼 있는 중수청 조직을 그걸 하나로 일원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하고 네. 이렇게 이원화해서 수사사법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수사관으로 하나로 통합해라 이런 요구가 많았는데 네. 그건 일단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는 그거는 논란이 많았던 거기 때문에 잘 정리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수사 범위도 9개에서 지금 6개 정도로 줄였잖아요.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거는. 그것도 네.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경찰에서도 반발이 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범위를 좀 축소하는 거는 중수청이 실효적으로 수사를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선거 공안 그다음에 대형 참사 요런 거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경찰 입장에서 볼 때 빛나는 건 다 저쪽이 가져간다. 이런 거는 좀 논리를 내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 해석 여지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맞아요. 네. 이것 때문에 자꾸 민감해지는 거예요. 뭐 당장 신문도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래도 제한적으로나마 수사권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총까지 거친 안을 보니까 수사권은 절대 못 줘. 수사 요구권만 줄 거야. 물론 이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요구권이야라고 하는 단서를 형소법 안에 집어넣겠다고는 얘기하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대통령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일정 부분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아주 미묘한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김민석 총리께서 방송에 나오셔서 그거는 정부는 예고안이었고 여기에 충분한 토의가 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뭐 받아들이고 여기 안에서 바꾸지 않겠다라는 제 그런 입장을 내놨습니까? 입장을 제 앞에서 네.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생생하게 들었구나. 네, 생생하게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시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제가 사실은 그게 뜨자마자 제가 옆자리에서 대기하면서 네. 물어봤어요. 왜냐면 사이버가 안 빠졌더라고요. 왜냐면 사이버가 수사 범위로 되면 그러네. 지금 현실 형사 실무에서는 어떻게 굴러가냐면 성범죄도 사이버입니다. 카톡으로 그래요? 하니까. 도구가 매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엮으면 다 엮을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사이버 수사팀에서 합니다. 왜냐면 보통 텔레그램으로 그러네. 하니까요. 네. 그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실 일선의 변호사들이 제일 지적했던 게 사이버인데 의외로 사이버는 또 안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 이거 사이버가 들어가면 사실상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제안을 하도록 자기가 그걸 구체적으로 하겠다. 그것도 우리도 다 안다. 그런 너네 그 걱정을 다 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네. 아마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청과 아니면 최소한의 합의를 하고 수기를 거친 다음에 나온 안이 아닐까라고 좋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은 뭐 중수청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부분, 기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법조 경력을 중시하는 분위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15년 이상의 수사 또는 법조 경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법조 경력만이 아니고 수사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 쉽게 얘기하면 경찰이나 수사관도 일을 잘하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깨림직하고 실제로 언론들이 이제 다양한 부처를 출입을 하면 취재를 하는데 법무부를 취재한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아마도 1대1로 만나서 의원들을 많이 설득한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분위기고 심지어 동아일보가 인용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워딩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라는 워딩을 남겼는데 이 액면 그대로 사실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분이 이런 워딩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워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정부 사이드에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워딩대로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국민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다 공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일정하게 맞서거나 대통령하고 다른 의견을 지금 제출을 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 낼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내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당정협의 들어가야 되잖아요. 협의 과정에서 조금 이제 그 정부 의견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대통령하고 딱 하고 맞서는 모양새가 되니 뭔가 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네. 이런 걱정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서 또 이어지는 흐름들은 계속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합당 문제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론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 오윤혜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는 이제 합당에 대해서 그만 얘기하고 싶어요. 제 얘기 쇼츠들이 너무 돌아다니고 진짜로? 김어준, 유시민, 진짜로? 정청래 대 오윤혜 민심. 그렇게 와. 묻었어. 우와. 자꾸 야. 이러는 저는 진짜 야. 싫어요. 총리 슬레이어에서 나는. 이제 우리 김성환 평론가 그러고 싶대잖아요. 지금. 싶다, 그래서 한번. 만들고 싶다 지금. 진짜. 이렇게까지 애원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네.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보니까 지도부에서 또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동아일보에서 무슨 문건이 하나 나온 모양이죠 지금. 뭐예요? 오늘 아침에 보도 보고 저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1월 22일 날 느닷없이 합당 제안을 했잖아요. 그 직후에 만들어진 대외비 문건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바깥으로 새가지고 동아일보가 확보를 한 건데요. A4용지 7자 분량인데 합당 절차 및 추진 일정 검토안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합당의 형태가 지금 제일 큰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합당의 형태는 열린민주당 흡수통합했을 때와 비슷한 형태로 가자. 그래서 통합으로 간다. 예, 그래서 만약에 합당하게 되면은 조국혁신당에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를 주는 걸로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네.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면 예전에 새천년 민주당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당하고 합칠 때, 그렇죠. 그때 새천년 민주연합이 됐었나요? 아 그때 뭐냐면 정확히 제가 기억하는 게 그 새정치민주연합. 네. 새정치민주연합 맞아요. 됐을 때 네. 그때 당대당 통합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합당 일정은 2월 27일 또는 3월 3일까지 마무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를 해가지고 일주일 정도 수년이 됐으니까 그 일정을 감안하면 3월 중순 정도까지 네. 합당하는 걸 아마 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 사전 실무협의체를 가동해서 열흘 동안 협상하고 합당 합의문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뭐가 들어와 있더라? 그러니까 이 정도 일정표가 자세하게 틀렸던 것 있어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문건의 존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닌데 이게 보고 범위가 어디까지였느냐, 정말로 이행하려고 만든 문건이냐 이걸 두고 서로 간의 양론이 다른 상황인 건데 어쨌든간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 이거 우리 당에서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차근차근히 한다고 하더니 이미 제안할 때부터 이렇게 일정표 만들어 놓고 다 하려고 결과물 만들어 놨던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보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다고 하니까 그걸 봐야겠지만 저는 애초에 이 합당의 명분 자체가 정청래 대표께서 얘기할 때 그 뭐 가가고 돌아보면 안다. 이게 1% 2%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전제 자체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였잖아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통계 그 설문조사나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합당에 대한 명분이 좀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데 이러한 문건까지 드러났기 때문에 좀 추진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할 것 같은데 오늘 뭐 경청하겠다 그랬잖아요. 또 경청은 하는 거죠. 근데 일정은 이미 차는 버스는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중간에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그렇죠. 가야 지금 되는 상황이 거거든요. 대표로서는 멈추기가 어려운 형국이죠. 네, 그죠? 그게 최악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더라도 권리당원 투표까지는 가야 된다고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무위 거치고 권리당원 투표를 통해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마지막 중앙위를 통해서 최종 의결을 하는 이런 스케줄로 잡아놓은 것 같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중간에서 말 꺼내놓고 난 다음에 이걸 수습을 못하고 여기서 그러면은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합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만약에 이번에 연임 포석을 깔고 있다고 하면은 연임도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굉장히 당원들의 실망감들이 커질 수 있고요. 근데 당대표 연임은 개인적인 개인사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이 민주당이라는 큰 당에 어떤 흠집을 낼 수 있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받아들이고 사실은
이러이러한 명분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들이나 됐으니까. 당원들이 싫어하시면 유연하게 또 이걸 오. 받아들여서 그 큰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도 당 대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쇼츠 나왔네요. 어, 오연의 정청래 직격. 나도 그 오연의 생각 유시민과 입장 달라. 오연의 김어준과 선전포고. 이 정치 비상도 아니고 나왜 안 불렀어? 아니 꼭 그거를 야, 뭐 많이 생각됩니다 오늘 보니까. 왜 그래? 저는 정청래 당대표님이 예전에 그 16년이었나요? 컷오프 당했을 때도 그때 선당후사의 모습을 보면 막 선거 운동까지 튀었던 그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선당후사의 마음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분들의 예측처럼 끝까지 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럴 믿어요. 것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그 통합을 얘기를 한 건데 사실상 다른 당과의 통합을 얘기하다가 우리 당의 통합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모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마 미뤄지지 않을까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들이 오윤혜를 민주당 당대표로 좀 이렇게 오윤혜를 국회로 가야 된다. 저는 네. 대통령 당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오여사맘이 내 맘 이래서 난리가 난 채팅창 분위기인데. 진짜 이런 거 싫어요, 여러분. 저한테 관심을 끄시라고요. 근데 방금 발언은 오윤혜 민주당보다는 청와대를 원해. 진짜. 야, 정말로 네. 해석을 잘해요, 참. 그러네. 완전 네. 모사꾼. 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들이 돌출한 상황에서 이번 주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당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긍정과 부정을 물었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잘하고 있다. 4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세부적인 응답 구성은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38%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했잖아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64%가 잘한다 이런 응답을 했고요. 이거는 작년 9월하고 비교했을 때 하락한 거예요. 좀 빠진 거죠. 네. 77%가 잘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시달리고 있는 게 지지율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도층 보면은 중도층은 38%가 잘하고 있다, 43%가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봤고요. 장동혁 대표님 얘기 안 해도 되죠? 그거는 뭐 사실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따. 예, 장동혁 대표는 좀 이따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는 여전히 지지율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근데 작년 9월에 그때보다 하락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에 그러면 36% 정도는 잘 못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거는 네.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문제나 아니면은 지금 합당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부정적인 여론들이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중도층으로 분류한 사람들의 응답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거기서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다는 거고, 사실은 우리 지방선거라는 거는 광역별로 그 지자체장 선거를 하기 때문에 혹시 지역별로도 이게 분포가 좀 나옵니까? 지역별로 못 봤어요. 네, 지역별로도 좀 이제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가 보면 확인되시면 말해주시면 말씀드릴게요.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그 합당의 흐름이라는 것이 1+1이 돼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런 효과를 낳을 것인지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해석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말씀드렸지만 호남에서 혹시 조국혁신당에게 저희가 지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군수 자리 뭐든 자리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뭐 10개 20개를 뺏기는 한이 있어도 제 생각에는 PK 지역과 수도권에서 더 조금 가져오더라도 저는 그게 승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건 격전지에서 우리가 그걸 뺏어오는 게 더 중요한 거지. 호남에서의 뺏긴 거는 우당한테 뺏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매기 효과도 있고 우리가 호남에서 더 잘해야 되는구나 이런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패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중도층이나 중도 보수층에서 조국혁신당과 합당했을 때에 대한 그 비토 정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게 PK나 서울에서 분명히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취지였던 통합 한 표를 더 받기 위해라는 취지가 퇴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을 위한다면 지금은 합당의 논의를 좀 멈추거나 아니면 중단해야 될 때라고 저는 보여지고 조만간 그렇게 정리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네. 또 물론 이제 이게
아주 세분화돼서 예를 들면 민주당 지지층 중에서 서울 경기에 사는 사람, 뭐 그리고 부산에 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아니지만, 나온 건 예. 아니니까 물론 보수층의 시각도 같이 반영이 돼 있다고 우리가 감안하고 숫자를 읽어야 되긴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역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가 31, 잘못하고 있다가 55, 인천 경기에서는 잘하고 있다 40, 잘못하고 있다 4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뭐 지역 영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정이 더 많을 테니까 그렇죠, 당연히. 굳이 제가 예. 권고할 필요가 없는데 서울 경기의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에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잘하고 있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하는 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고 비공개 만찬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밥을 먹는 자리니까 시장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 시장이 배고프다 시장도 되지만 인천시장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맞아요. 인천시장 출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네. 아마 출마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뒤집어 놓고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알고 불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으로 내세운 거는 원래 작년에 지도부 교체될 때 원래 그때 불러가지고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이슈가 많아가지고 못하고 계속 늦춰지다가 이제서야 만나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석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자리에도 아마 한준호 의원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명단 보니까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없었어요? 왜냐하면 원내 지도부가 당시 아니었나 봐 보니까. 네. 그러니까 박찬대 전 원내대표를 격려하는 것과 동시에 정치적 해석을 바라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대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합니다. 야 정치인들 참 그럼 바로 하는 잘해요 보면은 잘 만들어내 보니까.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네. 그 박찬대 의원의 특유의 찬대 개그를 그 대통령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같지 않은데 그 개그를 계속해 매력처럼.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상황 아닐까 싶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윤 대표에 대한 그런 일반인들까지 포함한 여론은 사실은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누구에 비해서?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 비해서. 같은 여론조사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56%를 아이고. 기록했는데 이건 정말 많은 차이 아닙니까? 네. 이 정도면은 사실 거의 단식까지 했는데 단식 효과인가? 어떻게 해야 그런데 돼? 문제는 아마 장동혁 그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 그 국민 보수 지지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또 그나마 선방할 수 있는 지지율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자기 지지층한테는. 그리고 네. 저도 저번에 통계를 봤을 때 놀랐던 게 유튜버 한동훈 씨에 대해서 제명이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네. 대해서 거기에서 잘못했다라는 의견도 한 30% 정도 있었지만 상관없다가 생각보다 엄청 크게 나왔어요. 상관없다가 알바노라고 유튜브에 한 명 제명한 게 뭔 문제야라는 식의 그 네. 여론조사가 나왔던 걸 기억하면 거기에 잘했다라는 의견도 꽤 만만치 않게 있어서 두 개를 합쳤을 땐 과반을 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는 버틸 힘을 얻었다.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풀 컨디션 장동혁 왔다. 풀컨디션 장동혁 왔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약간 그 초선부터 시작해서 중진으로 올라가는 그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판이 막 거세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쳐내는 과정에서 그 위기 상황을 단식으로 모면하고 그리고 그쪽 업계에서는 반인반신인 분이 강림을 해갖고 어떻게 손을 잡아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름의 정치력을 발휘했고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조금 어리석다고 생각해 스스로 여지를 너무 많이 줬어요. 징계를 할 만한. 서울시당 대표에서 이렇게 한. 물론 뭐 그 고발은 다른 걸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 페이스북에 박제한 건 아동복지법 위반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분까지 줘서 거기 그것도 꼬리 하나 잡았고 그러면서 뭐 당협위원장들 뭐 간다 하다가 한번 봐줄까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관대함을 보이면서 정치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컨디션 당동혁의 자신감의 원천 그리고 이제 점점 장악이 되어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가요? 오늘 조사한 거 보니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국민을 장악한다는 게 아니라 당을 장악한다. 네. 당 장악했다고 하는 것도 사실 이것도 약간 당의 강성당원들을 장악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 57%만 잘하고 있다고 해요. 57%? 네, 절반 좀 넘는 숫자죠. 네. 잘못하고 있다가 33이에요. 그러면 절반 조금 넘는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렇게 썩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전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64% 정도가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거든요. 이것도 그렇게 전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 다 엄청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장동혁하고 정청현 대표는 비교 불가다. 왜냐하면 국민 여론하고 비교해 봤을 땐 숫자 자체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보면 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장동혁 대표를 치받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장동혁 대표가 서울에서 잘하고 있다가 27, 잘못하고 있다 61, 인천 경기 잘하고 있다 23, 잘못하고 있다 59. 수도권 여론이 안 좋군요. 네. 네. 심지어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 44, 잘못하고 있다 42.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부산 경남에서는 36 잘하고 있다 46 잘못하고 있다. 이거 가지고 선거 치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리더십이 요 정도인데 요 정도의 당대표가 내 뒤에 막 강성당원이 있어 이거 등에 업고 난 다음에 내 뭐 마음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과연? 쉽지 않거든요. 장동혁은 합니다. 저는 갑자기 그 공천 룰도 7대3 얘기 나오다가 5대5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지금 나오잖아요. 재심이 물어라, 너 걸어라. 그럼 나도 걸겠다. 라고 하는 건 뭐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돌려본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이미 상황 파악이 돼 있다. 네, 상황 파악이 됐다. 나 풀컨디션 장동혁 됐다. 예전에 내가 아니다. 나는 당내 장악이 됐다. 자신 있으면 들어와라. 사실 그렇지.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몇 개월 남지도 않았잖아요. 서울시장 임기. 한번 승부수로 뛰어볼 법도 한데 못 띄우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장동혁 대표를 해석을 할 때는 국민의힘의 이익과 대중과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장동혁의 이익에 되느냐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해요. 물론 그게 당의 이익과 연결이 안 돼서 그렇지. 야, 참신한 접근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국민의힘과 장동혁의 이익을 떼고 보면 장동혁 대표는 생각보다 자신의 이익을 되게 잘 챙겨가고 있고 나름의 플랜이 있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 계획이 있다고 한 게 한번 그 위기가 왔을 때 의원들 쭉 한 번씩 만나면서 김을 빼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필리버스터로 한 번 또 김을 빼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을 때 딱 한동훈 때리면서 단식해갖고 김을 빼고 마지막에 탈출 전략 없다고 우리가 모두 비난했지만 반인반신 데리고 오고. 네, 그렇죠. 네. 네. 나름의 그런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이기주의자. 너무 노말한 표현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기주의자. 장동혁이 풀컨디션이라고 했는데 이건 네. 사실은 정치 외적인 요인이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건데 단식을 겪으면서 이분이 외모 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아, 그렇죠. 지금 사실은 오세훈하고 대척점에 있는데 오세훈하고 얼굴로 붙어내볼 만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최고의 성형은 네.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살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저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외모 평평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테토남이라는 소리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듣는 것 같아요. 오. 테토남 뿜뿜뿜 하고 있다고 지금 멋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장동혁 대표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오세훈 시장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지지가 서울 경기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도 굉장히 낮고 당 지지율도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바닥이에요. 이 정도면은. 그러면 국민의힘 이름으로 선거 치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좀 이탈해야 돼. 좀 벗어나줘야 돼. 오세훈 시장은. 그래야 자기 스스로가 중도 확장을 하는 거지. 장동혁 대표하고 국민의힘이 중도 확장을 못하면 내가 스스로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후보 내보내면 오세훈 시장하고 나가면 보수층이 민주당 찍겠어요? 오세훈 시장 찍을 거 아니야. 그 오세훈 시장 스스로 자구층을 만들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기조는 아마 지방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갈 것 같아. 계속 치받으면서 가면서 오세훈은 뭔가 달라. 국민의힘하고는 결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걸 계속 국민들한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 대놓고 분위기가 아니고 지도부에서. 왜 우리 풀컨디션 장동혁 대표께서 5대5를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세수 앞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한수 앞은 정말 잘 보시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 계산이 끝났고 오히려 이렇게 7대3으로 하면은 오세훈 현 시장이 경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예 안 들어와 버려서 무소속으로 그렇죠. 나올 위험이 있기 그것도 때문에 가능하겠지. 일단 경선으로 일부러 들어오게 우승으로 해야 했다. 예. 그래야 무소속으로 못 나오거든요. 오세훈 시장 메시지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나 건들지 마. 나 건들면 어떤 선택할지 몰라. 그럼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우리 자폭하는 거야. 이 메시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그렇게 오세훈이 나서주는 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지선은 이미 졌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 핑계를 이제 오세훈한테 오로지 돌릴 수 있는 거죠. 분열의 책임을. 다 해놨는데 오세훈 때문에 졌어.
이거 다 오전 때문이야. 이해했네. 장동혁. 네,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분을. 잘생긴 애들 생각이 비슷하다니까. 살을 빼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같나 봐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그걸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세훈, 한동훈이 합쳐져 갖고 크게 목소리를 내달라. 그런 다음에 재선 치면 원래 나의 그림으로는 다 이기는 거였는데 오한 연합 때문에 졌다. 이거 한번 내부 청소 제대로 해야 된다. 나머지 내가 그때 아껴놨던 친한 게 얘네도 어떻게 우리 윤리위 다시 시험 건다. 이렇게 돼서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넘겨짓지 마요. 그 정도 전략가 아니야. 그 정도 전략하면 이지경으로 만들어놨겠어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그 국민의힘의 이익과 떼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게 장동혁 대표를 단식에서 구출해준 우리 반인 반신이라고 설명했던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보니까 우리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랑 송사를 벌이고 있다는데 이게 좀 어떻게 된 겁니까? 심지어 매불쇼 제 뒷자리가 다음 사람이 은영장 씨였어요. 김세희 씨랑 굉장히 다투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가압류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반인 반신도 등기는 집은 있어야 된다. 반은 인간이니까. 반은 인간이니까 살 집은 필요하다는 거고. 제가 그때 알아본 바로는 김세희 씨가 그 가로세로 연구소를 소유를 50% 하고 있고 은영장 씨가 강용석 씨가 제3자에게 팔았던 지분 50%를 사서 가로세로 연구소는 현재 김세희 50, 은영장 씨 50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부 그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기가 관련된 부분에서 주주가 투표를 못 해요. 그러니까 내부 주주총회를 통해서 김세희의 월급을 영원으로 만드는 안건을 은연장 씨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럼 이제 김세희 씨는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돈을 못 빼는 상태가 된 거고 그런 상황에서 돈이 급한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손해배상도 계속 들어오죠. 뭐가 막 들어오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 김세희 씨가 많이 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황금알을 낳는 오리를 거위를 뺏겼잖아. 바로 가압류로 건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지금 박근혜 사저 가압류를 왜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사실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옥고를 치르는 상황에서 사실 어려운 환경을 보는 왜냐하면 추징금이나 벌금도 많았기 때문에 본인의 개인 재산이 출소했을 때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거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삼성동 그 사저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 이제 매각이 되고 하는 상황이었고 가서 차로 집까지 졌는데 근데 그게 다 추징금이나 이런 걸로 그 집을 매각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기 재산이 거의 0원이나 다름없어. 그런데 특별 사면을 받으면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나오면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보수진영 내부에서 우리 박근혜님 집을 마련해 드리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제일 적극적이었던 것이 가세현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세현에서 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25억 원을 빌려준 거예요.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인정하고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박근혜 측이 그 중에 15억 원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억 원이 남은 거예요. 그 10억 원을 가지고 이 돈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세현이 그걸 한 거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온 굉장히 많은 편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출판 작업들을 한 거예요. 책을 내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진영한테는 책값만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값을 25만 원, 30만 원에도 막 팔고 그랬대. 왜냐하면 저 집도 마련해드리고 생활비도 지원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거에 따른 수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가세현에서 출판한 거야, 그 책을. 그 가세현에서 출판했을 때 한 6, 7억 정도는 이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대여금은 출판을 통한 이익금으로 퉁치면 되겠구나. 상세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근데 김세희 씨는 아닌데?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그 돈은 그 돈이고 나는 돈 받을 게 남아있는 거야. 이거 가지고 가압류를 건 거야. 10억 원 돌려줘. 이렇게 하면서. 언제 걸었는데요? 건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가압류는 최근에 가압류를 걸면서 이 스토리가 이제 알려지게 된 1월 거예요. 30일. 왜냐면 유영아 변호사가 그래서 이제 분노해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노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잘 보시면 가압류라는 것을 이제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그 김세희 씨의 주장이 받아들였으면 본압류를 했을 거예요. 되게 자기가 가져오는 추징 절차에
그 집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가압류라는 건 뭐냐면 재판하기 전에 돈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 이걸 묶어놓겠다. 임시적으로 묶어두는 조치. 재판을 하기 전에 묶어두는 조치에 불과하다. 그래서 묶어놓고 나는 너네게 소송을 걸겠다라는 조치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묶어놓으면은 처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채무자한테 돈을 빨리 갚아라 이런 식의 압박하는 효과도 있는 상황인 건데 네. 문제는 우리 반인반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은 김세희 씨가 누가 보더라도 한때는 동지애적인 관계로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으로 응원하고 뭔가 후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건데 몇 년 만에 이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둘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였던 거냐 이런 식의 의심이 드는 거죠. 네. 사실 그 반인반신으로 모신 신도 중에 하나라고 보이거든요. 그 중에 그 신을 모시는 신도 중에서 이제 수금 담당을 역할했던 걸로 보이는데 그분도 그 사람도 이제 금전적으로 쪼달리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아까 제가 또 나보면서 은연장 씨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왔는데 김세희 씨가 이것저것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은연장 씨가 압박을 하고 이래서 워낙 네. 압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따로도 후원을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소송을 취할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러면은 근데 예. 박근혜 약발이 다 떨어진 거잖아요.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이름으로 돈 다시 거두면 되지. 네. 그때 우리 채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요. 지금도 돈이 어려워서 빈궁하게 사셔요. 축구장 넓이 조그마한 축구장 넓이 하나 되는 집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모아.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 터는 거 아주 순식간에 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만큼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이권 문제가 걸려버리니까 사실 돈 문제 걸리면 부모 자식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리 지금 교주고 그리고 신도 관계를 하더라도 지금 돈 문제가 걸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돈 내놔. 아니 그때 너 출판비로 통한 거잖아. 퉁친 거잖아. 이러면 식으로 지금 싸움이 붙어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보수 진영에서 아마 화해하라고 계속 아마 압박을 놓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까 장동혁이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이런 식의 문제가 벌어졌으면 당연히 보온과 은혜를 갚는 까치의 관점에 접근을 해보면은 당연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지금? 그냥 이건 개인적인 아이디어인데 그냥 이 집을 팔고 그거 빚 갚고 장동혁 씨가 갖고 있는 6채 중에 하나. 그렇네. 네. 다 실어주니까. 그 집에다가 그 막 신 모시는 것처럼 네. 6채 중 하나에 좀 모시면 그러면은 그것도 괜찮네요. 네,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을까. 이게 네. 변호사가 원래 중재를 하는 역할이잖아요. 이게 좋은 합의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집이 아니라잖아요. 그 6채가 집이 변변한 아니에요? 집이 없대잖아요. 뭐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거고. 아니, 반인반신은 오피스텔 살면 어차피 안 됩니까? 혼자 사시잖아요. 아 그분은 근데 너무 넓은 데 살았는데 익숙해지셔가지고 청와대 있을 그러니까 때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제 지금 구금돼 계신 윤석열 씨도 이런 실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한때 본인을 추앙하는 유튜버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평생 그들이 지켜줄 것 같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약발이 떨어지고 그를 통해서 그래. 비즈니스가 안 되면 어느 순간 완벽하게 버려지는 그 교훈을 오늘의 소송에서 찾아야 되는 거 가장 아니겠습니까? 세게 지금? 물 겁니다. 이거는 가장 세게. 네. 매주 제가 지금 서울구치소를 다니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느낍니다. 거기에 이제 경찰 그 버스라고 하죠. 버스가 불의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딱 막아놨거든요. 그리고 거기 엄청나게 플랜카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갈 때 제가 갈 때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제가 갈 때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야.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계시는 분이 없어요. 날 춥죠. 서울구치소 앞에 있는다고 윤석열이 듣습니까? 심지어 윤석열 씨는 요즘 재판 받으러 다니냐고 중앙지법에 더 자주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윤석열 씨는 이미 느끼고 있을 거다. 그리고 2월 19일에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선고 형량이 정해진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는 하나하나 대중적으로 지지하던 분들도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판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석열과 관련된 판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인성 김에 이어서 김인택 부장판사가 김건희에 이어 명태균을 사실은 무죄하는 판결을 썼는데 사실 설명 자료를 보고 한 판결 내용들을 기사로 접한 분들이 도무지 납득이 너무 안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변호사가 먼저 네.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잘하는 요약 정리를 우리 해주세요. 변호사. 요약 네. 정리. 여기에 대해서 그냥 한 줄 평을 하라고 하길래 제가 요즘 뭐라고 하고 다니냐면 저희 소속 변호사가 이런 보도 자료를 써왔으면 잠시 CCTV를 가리고 제 방으로 오시죠. 진실의 방. 네. 진실의 방으로. 네. 이빨 꽉 깨면서 들어오시죠. 라고 해야 될 정도의 사실은 이 내부 심지어 사실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보고도 저희가 분노를 많이 했지만 그 판결보다 더 못해요.
우인성 파산은 적어도 명태균 씨가 미안소의 직원 실질 대표임은 분명하다. 그 연구소 연구소 업체 인정을 했는데 여기선 직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수많은 녹취를 보면 알겠지만 김영선 씨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그거에 대한 비용 처리를 보전을 받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명태균 씨가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녹음이 있는데 그걸 방금 틀고 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선 못 틀었는데 설명을 해드리자면 강혜경 씨에게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그거 뭐 얼마는 얼마 이렇게 가이드를 줘요. 그리고 그 선거 보조금 선거 회복해준 거 얼마 들어왔어? 하면 1억 얼마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고 자 김영선 이대로 얘기해. 라고 해서 네 명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녹취까지 있고 그게 사실은 이미 증거 기록에 다 있어요. 근데 이런 판결이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저는 오늘은 우리 방송에서는 좀 관점을 그 당시에 김영선을 공천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인성도 그랬고 김인택도 똑같은 판결 논리를 제시한 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서 다수결로 김영선 공천이 결정됐다. 김영선은 여성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었고 대선 기여도도 높았기 때문에 공천 받을 만한 사유가 충분해. 그러니까 청탁의 조건 자체가 뭔가 성립이 안 되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관위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시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게 상식적으로 우리 그 김성환 평론가도 정치를 많이 관찰하시니까 아시겠지만은 그 회의록이 작성되는 공관위에서 윤석열한테 청탁받은 윤상현이가 대놓고 김영선을 윤석열이 추천했다고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회의록도 안 남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회의록은 있었대요. 예, 있었는데 아주 간략하게 남겼겠지. 그건 따로 작업해야지. 누가 대놓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겠어요. 위에서 낙하산으로 이렇게 찍거나 하는데 그걸 자 우리 공관위원님들 우리 대통령님이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김영선이 주라고 하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떡할까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사전에 다 이제 빗뜸해주고 같이 땡을 짜고 들어오겠지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지. 그리고 그건 다 그것도 알아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네. 그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다 아시면서 이렇게 하면 다 눈치껏 아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다 얘기를 하냐고. 근데 그거를 공식적인 절차나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거나 아니면은 공식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하게 결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판사가 생각한다 그러면 뭐 순진한 거 아니에요? 그 설명 내용 중에 정말 놀라운 논리들이 많았죠. 그 10개월 이전에 그 정치 자금을 준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근데 이건 반대로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맞아. 이건 판사님께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정치 브로커 시장을 정치 브로커 시장을 거예요. 이제 대정치 브로커 시장을 연 거예요. 왜냐하면 우인성 판사는 계약서 없으면 불법 아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으로 쓰면 불법 아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돈을 줄 때 10개월 이전에 주면 불법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이랑 네. 녹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외피를 쓰면 불법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로비스트법을 도입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법대로라면 사실 이번 지선은 정말 돈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천관리위원회 마저 이어가면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여론조사를 한번 돌렸습니다. 그 창원 의창구에. 그때 1등이 대통령직 인수위 자문위원 출신 분이 1등이 나왔어요. 2등이 누구였냐? 지금 의원하고 있는 김종향이 나오고 3등이 김영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 2022년 5월 10일 날 이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한 건데 결국은 우인성 판사도 이런 논리를 차용하는 건데 당시 회의 논리를 김영선이 유일한 여성이었고 당시 여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있었다. 그리고 상대당 후보가 젊은 여성이기 때문에 대항마로서 여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돼서 공관위가 투표를 해보니까 무기명 투표를 해보니까 3분의 2 이상이 김영선을 골랐다는 게 사실 무죄 판결의 근거인 건데 상식적으로 창원 의창구에서 대항마로 될 만한 민주당 여성 후보가 있었을까요? 당시의 결과를 보면 실제 재보선 결과가 김지수 후보가 출마를 했는데 37.25%를 얻고 김영선이 62.74%를 얻었습니다. 창원이라는 데가 뭐 예를 들면 접전지도 아니고 이런 중요하게 대항마까지 생각하면서 공천해야 될 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논평하고 하기가 어려운 게 그냥 녹음만 들어도 그리고 이미 국민들이 다 들으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사실은 이게 이상한 판결이라는 걸 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 여기에 제가 법률가로서 새로운 시작을 제시해드립니다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이미 사실관계 자체가 이미 너무나 밝혀진 사안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저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왜 너네는 그렇게 나서서 안 했냐라고 하면 사실 저희는 그 같이 공동 피고인의 변호인이었어요. 그렇지. 그럼 예. 반대로 생각하면 저희는 이 사람이 유죄입니다를 떠들고 다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검찰이 해야 되는 역할이었고 저희는 공익제보자의 변호인으로서 자료를 모두 제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 갖고 있고 이 녹음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재판부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녹취를 적극적으로 좀 더 오픈을 하고 다음 주에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또 이렇게 좋습니다. 갖고 오는 좋고, 걸로 나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뭐 회의록을 제출했다,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압수에 간 것 같아요. 압수에. 그거 감정 받아봤는지 궁금해요. 압수 들어올 거 뻔히 알면 회의록 하나 만들어 놓는 거 뭐가 문제겠어. 그거 종이 감정한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얼마든지 사후 조작도 가능한 거예요. 뭐 회의록 자체가 뭐 이렇게 대수라고 얼마든지 압수수색 대비해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웃기는 거는 다 막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총괄본부장으로서 지역에서 근무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근무했던 대가를 줬던 거다. 그 세비 반띵한 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국회의원이에요. 이제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이 빚 좀 졌어. 아니면 가가지고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있어. 총괄본부장이라고 뭐 자기 나름대로 막 허세를 부리고 다녔을 수도 있어. 근데 그 국회의원한테 막 야단을 치면서 내 돈 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대한민국에? 내돈 달라고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김영선 씨가 명태균 씨 눈치를 봤냐면 강혜경 씨한테 전화를 해요. 명태균 씨 아직 있나? 사무실에. 화 많이 났나? 하고서 화가 풀렸으면 확인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는 통화 녹음이 있을 정도인데 네. 그리고 그 돈 관련해 갖고 아까 그 김영선 씨를 옆에 두고 명태균 씨가 통화할 때 저희가 뒤에 부분 그 교통 정리하고 내가 이렇게 설명한 대로 강혜경한테 하라고 해라고 지시하기 이전 저희가 차마 방송에서 못 공개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김영선 씨한테 야이 삐삐삐삐삐야 이렇게까지 조용히 해! 네. 이러고 이게 진행이 시작이 돼요. 저는 이 김인택 국회의원이 누군가가 와서 내 세비를 반띵해 가는데 들어서라도 대출 1억 원 받아가지고 지금 8,700만 원인가 그렇다면 8천만 원 조금 넘잖아요. 8,070인가? 그거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은행 가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냥 줘버리고 말겠다. 그 수모를 당하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 세비를 반띵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건 그냥 명분일 뿐인 거예요. 너의 몫의 절반은 내 거야. 이런 상징적인 거지. 내가 너 국회의원 만들었어.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 돈이 없어가지고 8천만 원을 없어서 그 수모를 당하면서 국회의원이 배지 달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녹취도 나와요. 그 명태균 씨가 정확히 합니다. 김영선 부자야. 벼룩에 간을 빼먹어 이런 녹취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녹취도 있어요. 그 저출산 뭐 관련해 갖고 수당이 또 나왔나 봐요. 그 위원회를 이제 김영선 씨가 해서 근데 그 수당은 세비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 또 반을 안 줬나 봐요. 그것까지 명태균 씨가 확인한다면 그것도 반 가온나, 예. 네. 그것도 반 가온나 하는 녹취까지 다 있어서. 우혜 씨좀 어때요 보니까? 저는 네. 이 판결문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하고 얘기하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이 김인택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거를 먼저 결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논리들을 다 박아놓은 것 같아요. 이 우인성 판사와 비슷하게. 근데 이 김인택 판사가 보니까 면세점 비리 직원이랑 맞아요. 엮여 있고 네네. 과거에도 굉장히 안 좋은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판결에 있어서는 사실 배제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선고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은 좀 배제할 정말로 수 있는 아닌 게 아니라 방법. 오늘 뉴스타파가 사실 의혹 보도를 최초에 했고 그 면세점 관련된 의혹을 오늘 보니까 중앙지검에서 아마도 그 판사를 김인택 부장판사를 약식 기소했다는 내용의 후속 보도를 했는데 그 범죄 혐의라는 게 보면은 면세점 매장에서 그 면세점 팀장이 법인카드를 활용해가지고 200만 원짜리 톰 브라운 자켓을 80% 할인에 결제하고 그때 이제 김인택이라는 사람이 여권을 활용해서 구입을 한 다음에 다음번에 만날 때 재킷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전에도 보니까 700만 원대 막스마라 코트인가요? 두 벌을 샀고 95% 할인된 금액으로 산 다음에 그것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가 결제하고 여권 제시하고 한 벌은 뭐 김인택이 갖고 한 번은 자기가 가졌다. 이런 식의 소소한 건데 이런 사람이 남이 돈 받은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배제해야죠. 이렇게 기소된 네. 판사를. 제가 비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분이 지금 발령이 수원지법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을 많이 하고 있는 법원이죠. 관련된 법원. 그리고 저도 재판이 많이 거기 있습니다. 아니 이런 판사는 배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이제 약식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수원지법으로 인사 발령이 났더라도 대법원인 윤리감사관실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이건 형사처벌이잖아요. 근데 사실 네. 약식 기소도 조금 약식 기소라는 건 그래, 재판조차 안 그것도 하고 말이 안 그냥 되지.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거든요. 이 사안은 사실 약식 기소할 사안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아니 이 정도까지 네. 당했으면 그냥 법복 벗어야지. 그럼요. 자기가 실제로 어떻게 이걸 기수가- 고집스럽게 입고 있냐고요. 기수가 사실은 법원장 기수예요. 아, 이미? 26기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엄청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분이 사실 고법원장으로 가야 될 짬인데 이번에 발령을 수원지법으로 받았다. 아 지방법원에 네, 지방법원. 부장판사. 네. 사실 법원장 기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원지법으로 왔다. 그리고 수원지법은 뭐 하는 데다? 뭐 쌍방울 수많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사건이 걸려 있는 아니 뭐 당연히 법원이다. 통상적으로 예를 들면 경찰 공무원이다 생각해 보잖아요. 이런 식으로 양식기도 되잖아요. 입건되자마자 직무가 직무가 대기 되죠. 발령이에요. 그렇죠. 법원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렸다 인사 발령 내준다는 것 자체가 완벽한 특혜인 겁니다. 통상적인 공무원의 처분과는 너무나 다르다. 검찰도 그런 비판 많이 받았는데요. 내부 자정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리기 전까지는 다 쉬쉬하고 제 식구 감싸게 해주는 거예요. 법원도 똑같잖아요. 지금 뭐 지난번에 제주지법 판사들은 안 그랬어요. 뭐 그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쉬쉬하고 그냥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구도 경고하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남한테 비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 같거든요. 근데 법사위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비난받았던 거를 가슴에다가 안 넣어놨을까요? 전 이 포안이 맺혔을 것 같아. 명태균 판결도 보면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는 거는 그 봐라 내가 한번 보여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솔직히. 저는 사실 사법부도 너무 어이가 걱정인데 없잖아요. 사법부도 걱정인데 지금 항소 안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아 그래요? 네, 창원지검에서 저는 식은땀이 납니다. 이거 만약에 항소 안 해서 오영부영 우리 비판 한번 받고 갈게 하고서 그냥 항소 안 해버리잖아요? 이대로 아니,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례하고 대장도 항소 안 했다는 것 때문에 네. 우리도 안 할게 한번 두고 봐. 그 판사나 그 검사나다 진짜.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대장동 지금 위례 사건 나온 거 보면서도 느끼지만 정치 기소를 하고 억지 기소를 해가지고 나중에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항소 안 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치 수사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시작 자체가. 맞아요. 그럼 검찰이 네. 오히려 명을 걸고 덤벼들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무죄 나왔다고 해가지고 아직 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서 항소했다는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변호인이 우리 처벌해 주세요라고 항소할 수는 없잖아요.